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725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드 사태로 줄었던 중국인 관광객도 지난해보다 26%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경찰이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 등 보수 집회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30인분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판매업소 대표가 주문자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주문자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새벽 배송 업체들의 훈제 연어 상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습니다. 유통 과정의 문제인지 상품 자체의 문제인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로 경험에 있는 10대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소 짓기 같은 감정 노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혼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햄버거 봉지를 던지거나 몸을 만지는 것 같은 손님들의 폭력도 겪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법원에 나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던 조 전 장관은 오늘은 취재진 앞에 서서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시작된 영장 심사는 한 4시간 반 정도 진행됐고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조 전 장관이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서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 심사는 점심시간도 없이 4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여권 인사들의 청탁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감찰 중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검찰이 만든 틀이라며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적 책임, 법률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도 오늘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심사를 마친 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찰 중단에 대한 외부 지시였습니까? 영장 심사가 열리는 동안 법원 주변에선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장 심사가 열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원정진 기자, 우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조 전 장관은 지금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네, 조국 전 장관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치소에서 바로 영장 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기각이 되면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조 전 장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는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입니다. 권 부장판사는 현재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신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 자료들과 비교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지면 내일 새벽에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법원 주변에서도 계속 구속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법원 입장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정신문은 10분 정도만 쉬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 측과 검찰 간의 법리 공방이 치열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땐 우선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주변에서는 오전부터 구속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 현재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오늘 법정에서도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을 이한석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이 됐느냐는 겁니다. 이 직권 남용 혐의가 짙어서 중대범죄다. 이게 검찰의 판단이죠. 이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내용을 4차례나 보고를 받았으니까 비위 사실을 상당 수준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 의뢰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소속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감찰도 제대로 안 한 채 유 전 부시장 사표만 조용히 처리한 과정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바로 이 검찰 측 주장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정반대입니다. 보고는 받았지만 당시 비위 혐의가 크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민정수석실 협의를 거쳐서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하고 금융위원회에 비위 사실도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표만 처리됐더라 이겁니다. 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범죄는 아니고 실무적인 업무 처리가 잘 안 됐으니까 정무적 책임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은 증거인멸 여부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 기록이 없었는데 떳떳하다면 청와대가 왜 폐기했냐며 은폐 시도라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반면 감찰한 지 1년이 넘어 문서 정리를 한 건데 검찰이 증거인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조 전 장관 측은 반박했습니다.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역풍을 맞을지 법원의 판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꼭 만들겠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그 당의 기호를 5번 안쪽으로 받고 또 당의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서 비례대표는 그 정당을,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뽑아달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백운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꼼수의 묘수라면서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비례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선거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비례대표 전담 정당 카드로 연동형 비례제 추진 세력을 압박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기호는 한 손으로 표현 가능한 5번 안에만 들면 된다며 예컨대 지역구는 2번 한국당을, 비례대표는 5번 비례정당을 찍어달라고 할 것이라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의석 분포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기호 5번 이내를 받으려면 한국당 현역 의원 5명 이상 비례정당으로 옮기면 됩니다. 30명 정도면 기호 3번을 받는데 한국당이 비례 후보를 아예 안 내면 한국당의 비례정당이 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칸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비례정당 당명으론 자유나 한국을 포함한 67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고 민주당도 비례정당 창당을 검토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비례정당의 위력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울 거란 건데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고민 안 한다고 잘라 말합니다. 선거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 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당장 대놓고 말은 못해도 결국은 맞대응, 즉 비례민주당 말곤 대응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서 이런 주장이 선거법 논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임시국회가 어젯밤 12시로 끝나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도 함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많았는데 일단 하루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정현 기자, 오늘 본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은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 시각이 8시 7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낸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바로 10분 전인 오후 7시 57분에 사흘간의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자동 폐기됐는데요. 한국당은 민주당이 이 탄핵안 표결을 피하려고 오늘 본회의를 안 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뭉친 상황에서 탄핵안을 표결해도 부결됐을 텐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합니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50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릴레이 사회를 본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너무 지쳐 있어서 미룬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사정이 뭐였든 결과적으로 본회의는 내일 오후쯤에나 열리게 됐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열릴 그 본회의에서는 이 선거법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한국당이 딱히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표결에 붙여진다면 통과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선거법 처리 이후엔 이 공수처법이 상정되고 다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그리고 2, 3일 뒤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 종료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짧은 며칠짜리 임시국회가 그럼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민생 법안이나 쟁점 법안들 그런 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는 예산부수 법안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대체복무법이나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5개 비쟁점 법안은 언제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신속 처리 안건인 유치원 3법에 대해 통과를 촉구하는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오늘 국회를 찾기도 했는데 이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내년 1월 중순에나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고정현입니다. 자, 국회에서는 성탄절을 포함해서 지난 사흘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 많지 않았고 또 본회의장 안의 분위기도 썰렁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의 의미는 사라지고 싱거운 시간 때우기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시회기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습니다. 이때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의원은 고작 20여 명. 지난 23일 밤부터 50시간 넘게 진행된 필리버스터 내내 본회의장 풍경은 비슷했습니다. 사흘 시한부로 진행된 무제한 토론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기엔 그 실효성이 떨어졌고 청중의 이목을 끌려 애써보지만 별명이 장비였습니다. 어느 날 그 장비가 똥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리 지키기 당번이라 앉아있던 의원들이 상당수였던 터라 발언의 관심도는 떨어졌습니다. 맥빠진 분위기 속에 선거법과 무관한 발언도 속출했습니다. 그 유시민 이사장이 고소고발돼 있는 내용들은 경제범죄가 아닌 겁니다. 계좌를 왜 봅니까? 이쯤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해주세요. 합법적 의사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에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가세했는데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도 나옵니다. 쪼개기 국회도 이번에 처음이었고요. 또 150여 개가 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난 상태의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번 선거법처럼 앞으로 공수처법 등에 대해서도 협상과 합의 없는 대치국회,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치열한 토론을 통한 합리적 대안 찾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3년 전인 2016년 우리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죠. 사드 갈등으로 중국에서 오는 단체 관광이 뚝 끊겨 서울 명동이 한산할 정도였는데 올해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여행객들 국적이 다양해졌습니다. 이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한국을 방문한 1,725만 번째 외국인입니다. 인도네시아 에코 프라세티오 씨 가족이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의 주인공입니다. Tapi waktu saya ditelepon, saya dapat kesempatan ini, saya sangat senang, saya sangat ngerasa beruntung. Mungkin saya orang Indonesia yang paling beruntung di Korea sekarang ini.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 1,700만 명을 돌파한 뒤 사드 사태로 급감했는데 곧바로 회복세를 보이며 사드 여파를 완전히 극복한 겁니다. 중국의 경우 단체 관광 금지 조치가 지속하고 있지만 개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26%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지역의 점유율은 12.5%포인트 줄어들고 나머지 모든 권역의 관광객들이 늘었습니다. 전자비자 발급 등 관광객 유치 노력과 한류 열풍에 따른 개별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3년간 우리 관광 경쟁력이 세계 19위에서 16위로 높아졌다며 관광 수입도 25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2천만 명, 2025년에는 저희가 3천만 명, 그다음에 2030년에는 4천만 명 이상의 외래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도쿄올림픽과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 추진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입국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지만 관광객들의 국내 지출은 5년째 위축되고 있어서 속빈 강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효과를 위해선 외국인들 눈높이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이 쇼핑을 즐기는 명동거리. 3년 전과 비교해봤더니 오가는 사람은 많지만 쇼핑하는 관광객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한일 관광객급을 일본인들이 요즘 지금 안 열어요. 좀 힘들어요. 그래. 외국인들이 꼭 들른다는 화장품 가게도 비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수익률 진짜 적어요. 어느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한 20%, 30%?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의 1인 지출 경비는 2015년 최고 기록을 세운 이후 매년 줄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국적 비중이 크게 달라진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드 보복 여파 속에 상대적으로 소비가 왕성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대신 지갑을 잘 열지 않는 일본인 관광객과 동남아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ショッピングというよりか子どもたちと私たちが韓国の食文化とか雰囲気とかっていうものに私たちが経験したかった。 외국인 관광객의 68% 정도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주로 서울 지역에 머물다 돌아가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최근에 이제 한류 열풍에 의해서 이제 개별 자유 여행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울 중심으로 이분들이 머물고 하거든요. 지방공항과 KTX 운행 도시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있는 테마 상품을 개발하는 등 한국 여행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합니다. 또 지방공항 이용 관광객에 대해 일정 기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정부 방안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올해 크리스마스에 북한이 미국에 보낸 선물은 없었습니다. 일단 한 고비는 넘긴 셈인데 그래도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이라고 못 박은 올 연말까지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너뛴 북한. 오늘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이런 글을 올렸을 뿐입니다. 한미 군 당국의 감시는 대북 압박 책동이다. 자신들은 만단의 준비, 즉 모든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노동당 전원회의 관련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 군 당국은 정찰 감시 활동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탄도미사일 원거리 추적이 가능한 코브라볼 정찰기 2대를 오전, 오후 번갈아 출격시켰습니다. 중대 변곡점을 맞이한 북미 대화. 이제 초점은 북한 스스로 설정한 연말 시한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물리적 도발에 나서기보단 핵 동결 약속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식의 정치적 선언, 말로 하는 도발에 나설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정치적 선언 그 이후 결국 물리적 도발에 나설지, 그래도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은 지킬지 전문가들은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I think there is
quite a big likelihood North Korea will fire off missiles, whether it's going to be long range ICBM or intermediate range or even a satellite launch. 이 ICBM 발사로 해서 레드라인 넘으면 북러 북중 관계도 긴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연말 북한의 선택은 당 전원회의 발표나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신년사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던 그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모레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측근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귀국할 것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울산지방선거 개입 의혹 고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그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임 전 최고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로 그날입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SBS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송년회 등 모임 참석을 위해 오사카로 출국했다며 모레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임 전 최고위원 측근을 통해 최대한 빨리 귀국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었는데 송철호 후보가 당시 단수 공천을 받으며 출마를 포기한 인물로 검찰은 후보 매수 의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리를 대가로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리 가는 게 어떻겠냐 이게 총리사 말고요. 다른 데 자리 얘기를 해서 저한테 과분한 자리죠.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위원 귀국이 늦어지면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출국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협의체가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문까지 내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이런 검찰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부분이 뭔지 박원경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 가운데 검찰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대검찰청은 중대한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윤석열 총장 지시로 입장문까지 내며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입맛에 따라 사건을 뭉개거나 과잉 수사할 수 있고 수사 보완이 필요한 정보가 청와대와 여당에 알려질 수 있어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상급 기관도 아닌 공수처가 수사 착수 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 자체가 정부 조직 체계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조항이 추가된 과정에서 사개특위나 법사위 논의 없이 결정돼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 자체도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런 움직임이 월권이라고 비판했고 검찰이 입법기관도 아닌데 그런 의견을 표하는 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첩하기 전에 최초 단계에서부터 아예 첩보 단계부터 싹을 자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에 이어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갈등까지 여권과 검찰의 충돌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개천절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전 목사는 편파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무대에 오른 연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냅니다. 문재인은 끝났다! 야, 이 문재인이 빨리 나와! 오늘은 저 청와대를 진입하여 문재인의 을 끌고 나오는 날입니다.
뒤이어 청와대로 행진하던 집회 참가자 일부가 경찰과 충돌했고 이 가운데 경찰의 폭력을 휘두른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 등 3명이 이 폭력 집회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12일 나온 전 목사는 자신의 허락 없이 불법 시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경찰의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장 신청에 대해선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며 더 강력한 반정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영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전 목사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를 다시 불러 별도 고발된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20대 남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 집으로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허위 주문했다는 사건, 관심이 계속 뜨거운데요. 오늘 업체 사장이 주문한 사람을 고소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로 알려진 사실도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을 인터넷에 처음 알린 닭강정 판매점 사장이 오늘 경찰에 나왔습니다. 사장은 허위 주문을 한 가해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부터 가해자들의 신원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허위 주문을 낸 가해자들과 34만 원어치 닭강정을 받은 피해자가 학창 시절엔 일면식이 없던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학교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는 아니며 다른 계기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가해자들은 닭강정 허위 주문 말고도 이미 다른 혐의로도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이 허위 주문 사건도 맡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 이상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 피해자 어머니가 닭강정 사장에게 전한 내용 가운데 가해자들이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300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끝낸 뒤 가해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한 대기업이 채용 면접을 앞둔 사람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다른 응시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바로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한 대기업 계열사 공채 시험에 지원한 A씨가 이메일로 받은 면접 안내 엑셀 파일입니다. 면접을 볼 9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는데 화면 상단 파일명을 다른 창에 입력한 뒤 마우스를 움직이자 지원자 전체의 학력과 주소가 뜹니다. 민감할 수 있는 학력과 집 주소 같은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 당황스러워서 회사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되냐라고 말을 하면서 직접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단계를 거치니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A씨는 열흘 전 회사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회사 측은 직접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게 아닌 만큼 잘못한 게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조작만 하면 정보가 노출되는 이런 사고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고 오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판단했고 그제서야 회사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잘못한 거고 피해자분들한테는 무조건적인 사과를 진행을 할 거고요. 더 이상 이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금 빠르게 대응을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네이버에게 법원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엔 검찰이 성추행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유출한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위자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살펴서 위자료 액수가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대기업과 정부기관조차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소중한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새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잘 웃지 않는다고 지적받는 건 예산 일이고 손님이 던진 햄버거에 맞거나 성추행을 겪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소시지를 데워오라는 손님 요구를 거부했다가 마구 폭행을 당합니다. 휴대폰 매장의 이 직원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을 말리다 되레 뺨을 얻어맞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 특히 10대 청소년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버거가 너무 차갑게 왔다. 내가 못 먹겠다. 바꿔달라고 참고 또 다시 보내드렸는데 또 전화가 걸려오더니 이번에는 너무 뜨거워서 자기가 못 먹겠다고 저에게 그 버거와 음식들을 이렇게 던지면서 성추행도 빈번합니다. 수고 많다 이러면서 엉덩이 두어 번 건드리고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했었거든요. 집 갈 때 너무 약간 속상했어요. 청소년 노동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손님들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폭력과 폭언에 쉽게 노출됩니다. 일하는 청소년 10명 중 6은 일터에서 웃음, 친절 같은 감정노동을 요구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감정노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폭력, 임금 삭감, 해고 등을 경험했다는 청소년도 7%에 이릅니다. 노동인권 교육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악성 고객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까지 포함한 이제 고객 응대 매뉴얼이 업장에 마련되어야 한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일하는 청소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온라인으로 식품을 주문하고 빠르게 배송받는 서비스가 요즘 인기인데요. 여기서 팔리던 훈제 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훈제 연어는 추가로 가열하지 않고 먹는 데다가 검출된 균은 면역력 약한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 있는 종류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뷔페 식당이나 홈파티의 단골 메뉴 훈제 연어입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고 조리 과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인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마켓컬리와 SSG 등 유명 온라인 쇼핑몰 10군데서 파는 훈제 연어 1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2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설사나 고열, 오한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감염 가능성이 작지만 임산부나 신생아,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식중독균이 발견된 훈제 연어는 모두 새벽 배송 제품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개 제품은 일반 세균수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산소가 없거나 냉동 상태에서도 번식하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짧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균의 발생 원인이 해당 제품의 제조 공정인지 유통 과정의 문제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조 공정이라든지 유통 과정 중에 더욱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마켓컬리와 SSG 측은 유통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된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구매 고객에겐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과자를 먹은 뒤에 그걸 참는 모습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행 따라가려다가 자칫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한 유튜버가 과자 하나를 꺼내 먹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고성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더니 급기야 눈물까지 흘립니다. 최근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원칩 챌린지입니다. 미국의 한 제조사에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과자를 먹은 뒤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는 겁니다. 이를 본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호기심에다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별로 이게 좋지 않게 좀 생각을 하고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이 과자에는 3종류의 매운 고추가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캐롤라이나 리퍼는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기네스에 등재될 정도로 맵습니다. 매움의 척도를 나타내는 스코빌 지수를 보면 이 과자에 들어간 캐롤라이나 리퍼가 220만입니다. 보통 청양고추가 4,000에서 10,000 정도고 국내에서 맵기로 유명한 이 라면이 4,400 정도인데 500배가 넘게 매운 고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캡사이신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위나 심장에 이제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고추의 주성분인 캡사이신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위궤양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뇌출혈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과거 이춘재가 저질렀던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었던 윤모 씨가 얼마 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절차가 곧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당시 불법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윤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평범한 농기계 수리공이던 22살 청년이 이제 52 중년이 됐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살인범으로 지목돼 20, 30대를 감옥에서 보낸 윤모 씨입니다. 이춘재의 자백, 그리고 이어진 검찰과 경찰의 자기 반성. 윤 씨는 이제야 담담히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사회를 잘못 짜고 쪼그려 뛰기, 앉았다 일어났다, 맞은 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생각이 생생해. 무죄란 노래를 내가 많이 불렀어. 근데 그게 현실이 된 거고. 오랜 기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밝혀도 좀 안 밝히면 그냥 조용히 묵고 하자는 거냐. 어느 날 갑자기 정기남부에서 3명이 왔더라고. 밝히고 싶다고. 30년 만에 드러난 허점투성이 수사. 하지만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맡으셨던 사건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이거 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혹행위와 불법 수사 사실도 드러났지만 당사자들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끝까지 안 나오고 급장을 쓴다면 나는 끝까지 가야 돼. 재심을 앞두고 윤 씨가 바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여행을 가고 싶어. 10년 동안 가족 여행을 가본 기억이 없어. 돌아보나요 그냥. SBS 안희재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겨울철에는 혈관 질환으로 숨지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데 증상이 있을 때 그 대처법을 김영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50대 남성 환자는 올해 1월 건강검진 도중 뇌졸중 증상이 발견돼 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날씨가 춥고 그러면은 조금 저림이 좀 그전보다 좀 심해진 건 사실이고.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며 혈압이 올라가기 쉬워 피가 굳은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는 심근경색이나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통계를 보면 기온이 떨어지는 10월부터 혈관 질환 사망자가 늘어 가장 추운 1월에는 평균 3,7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30분 이상 지속되는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고 뇌졸중은 몸의 한쪽이 마비되거나 갑작스러운 언어나 시각장애 등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심근경색은 최소 2시간, 뇌졸중은 3시간 안에 반드시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뇌 조직은 점점 더 많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뇌 조직의 경우는 한번 손상을 받으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환자의 절반 이상은 3시간이 지나고서야 병원에 도착하고 있어 후유증 위험이 큽니다. 또 미세먼지도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직장인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뭘 챙겨야 할지 지난해와 달라진 점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에서 쓴 돈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급여 총액이 7천만 원 이하면 한 번 출산할 때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집을 살 때만 은행에 담보대출 이자 냈던 걸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기준 시가 5억 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85제곱미터까지만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집이 좀 더 크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혜택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세액 공제가 20살이 되지 않은 모든 자녀에게 다 적용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7살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매달 10만 원씩 주는 아동 수당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면세점에서 쓴 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또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빼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삼성에서 해고된 김용희 씨가 강남역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지 오늘로 200일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취재했던 재희원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표지판에 투쟁 200일이라고 쓰였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 문호조 경영으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해야죠. 삼성 관계자는 김 씨는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며 김 씨가 소속됐던 삼성시계라는 회사도 20여 년 전 청산돼 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4년 당시 다니던 삼성시계 측과 삼성종합건설 해외지부에서 1년 근무한 뒤 원직에 복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습니다. 삼성 측은 이 합의 주체인 삼성시계가 이미 없어져 김 씨의 복직을 책임지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마지막으로 파견 가서 일했던 곳이 삼성건설, 현재의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노동시민단체의 비판입니다. 22년 전 노조 설립을 이유로 삼성중공업에서 해고된 이재용 씨도 1년째 거리 농성 중입니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을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더 혹한이 오기 전에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권이 중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양측의 인식차가 너무 커서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기약 없이 해를 넘길 처지입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터키에서 댐 건설로 물에 잠길 위기에 놓인 유적들을 해체 과정 없이 통째로 들어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했는데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세기 지어진 무덤 유적이 특수 차량에 실려 이동합니다. 이 건축물의 무게는 무려 800톤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모두 23개의 유적이 이사를 완료했는데 총 무게만 12,000톤이 넘습니다. 이 특별한 이동은 한국 이송 전문 업체의 중동 지역 자회사가 주도했습니다. 유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진동을 최소화하는 특수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옮기게 된 건 댐 건설로 유적이 물에 잠길 위기에 놓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터키 정부는 수력 발전을 위해 동남부 하산 케이프 지역을 흐르는 티그리스 강에 대형 댐을 건설했습니다. 댐 상류 수위가 60m 이상 상승하게 되는데 200여 개 마을이 수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개의 유적은 안전지대로 대피했지만 문제는 이 지역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12,000년 전 유적까지 발견되는 곳으로 히타이트, 로마, 오스만 제국의 유적이 켜켜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적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곳으로 평가받습니다. 터키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대표적인 유물만 옮겨놓았을 뿐 인류 역사의 중요한 흔적을 영영 수몰시켰다는 비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미국 엘러간사의 가슴 보형물을 사용했다가 희귀암을 진단받은 국내 첫 사례가 지난 8월에 보고됐는데 넉 달 만에 또 다른 여성이 희귀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약처는 미국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후에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확진받은 추가 환자가 발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첫 발병 사례가 나타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번 환자는 지난 2013년 가슴 보형물을 이식받은 40대 여성으로 최근 가슴 부위가 부어 한 대학병원을 찾아 병리 검사를 받고 그제 암을 확진받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되진 않았습니다. 전문의들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희귀암이지만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는다면 완치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보형물과 막을 포함해서 암세포를 빼버리면 항암요법, 방사선요법 하지 않고도 국소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됩니다. 통증이 없더라도 보형물을 이식받은 가슴 부위가 크게 붓거나 붉게 변할 경우 또는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제품은 지난 2007년 이후 11만 4천여 개가 국내에 유통됐습니다. 식약처는 제품 회수 조치에 나서는 한편 이 제품을 사용했다가 의심 증상을 호소한 60명을 환자로 등록해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교민 강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29살 이모 씨가 어제 오후 현지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 새벽 한국인 거주 지역인 푸미흥에 있는 교민 50살 A 씨 집에 침입해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 아내를 숨지게 하고 A 씨와 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은 이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학력 등을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면직 요구를 받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오늘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총장은 사직서 제출 이후 정경심 교수 부부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면서 학교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양대 법인인 현암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최성해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